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김경수 사건이냐 드루킹 사건이냐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대통령 측근인 만큼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를 뒤흔든 국가기관에 의한 댓글 공작을 겪어온 만큼 그 관점에서 사안을 먼저 바라보고 그런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따져보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동시에 그게 아닐 가능성, 민간의 지지자 모임 중 하나로 지지자들의 통상적인 댓글 활동일 가능성 역시 같은 눈높이로 따져봐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의 모든 언론이 전자의 가능성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후자 가능성을 따지는 것은 언론이 할 일이 아니기라도 한 양. 정치가 숨기려고 하는 의혹을 찾아내는 것만큼 중요한 언론 기능이 어떤 것이 진실인지 혼란스러울 경우 시비를 가리고 실체적 진실은 사실 이러하다고 세상에 내놓는 거 아닌가요? 그러자면 후자 가능성 역시 똑같이 따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권력이 두려워서 있는 진실을 그대로 말하지 못하는 것도 비겁하지만 누구의 편처럼 보일까 봐 모양이 별로 안 나서 배가 산으로 가도 내버려 두는 것 역시 비겁한 거 아닌가요?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갑자기 쏟아져 나온 남북 관련 뉴스가 있어요. 그죠? 예, 미국발 뉴스인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17일에 그러니까 남북한은요, 한국 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 이 논의를 정말로 축복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베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요. 종전 논의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꺼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목이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사람들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모른다. 예,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몰랐을 거라고 봅니다. 이전에는. 몰랐을 거라고 보는데 종전 협정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네. 이 이야기를 미국 대통령이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네, 그러면서 또 회담도 6월 초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전제하면서 그보다 조금 더 빨리 열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최 후보지로는 5개 장소가 검토되고 있다라고 알렸는데요. 하지만 논의가 잘 안 되면 회담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요즘 꼭 뒤에 붙이고 있긴 합니다만 앞에 하는 이야기가 종전 협정은 사실 남북 모두 오랜 시간 오래 왔죠. 예, 물론 뭐 보수 정권일 시절을 제외하고 얘기하자면 보수 정권일 때도 종전협정 얘기가 나온 적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일단 미국이 원하지 않았죠. 예, 미국이 원하지 않아서 뭐 흔히들 했던 이야기들은 종전협정이 사실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중학교 때인가요? 배우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고. 예, 휴전 상태다라고 휴전 배우죠. 상태. 실제로 휴전선이 그어져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이름이 휴전선 아닙니까? 전쟁을 하다가 잠시 멈춘 것. 70년 동안 전쟁을 잠시 멈춘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예. 다시 전쟁에 나서라도 일단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네, 사실상 끝났다라고 봐야 되지만 명시적으로는 휴전이라고 되어 있긴 그러니까 합니다. 종전협정이 있으면 그다음 평화협정을 맺고. 근데 이제 이게 왜 미국이 그 종전협정을 열어주지 않느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분분했었죠. 그래야지 무기를 더 많이 팔 수 있으니까 그런다느니 등등. 여하간 미국 대통령이 종전협정을 이렇게 대놓고 거론했다는 자체가 대단히 우리로서는 야 이게 정말 되는 거 아닌가 하는 희망을 주는 사안입니다. 예, 특히 오늘 4월 27일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는데요. 거기 의제로도 논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뭐 남북 간 먼저 뭐 종전에 해당되는 정도의 협정 혹은 선언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휴전협정은 남한은 여기 그 휴전협정 조인 당사자가 아니었어요. 예, 당시에 사인을 하지 못했는데 유엔사가 예. 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북한은 당사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연합군의 일부로 싸웠다 뭐 이런 개념에서 미국이 했어요. 예, 연합사령부 사령관이었던. 생각해 보면 그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예. 북한도 중국하고 연합해서 싸운 건데 양쪽은
양국가 모두 그 조인의 당사자였고 네, 이름을 올렸습니다. 남한은 그때 말하자면은 미 군정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만약에 그게 다른 나라의 사정이었다면 미국의 준식민지 하에 있는 상태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인을 못한 것과 같다. 기분 나쁘죠. 지금 생각해 보면. 여하간 그랬었는데 그게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참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북미 간 사전 논의도 잘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난다라는 것보다는요. 최종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과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이죠. 예. 어쨌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미국 언론에다 대고 한국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걸 모르고 있다. 실제 미국인들이 뭐 어떻게 알겠어요. 예. 모르고 있다는 말을 했던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능성을 한층 더 높였다. 종전협정, 평화협정. 그 정도 뉴스가 새벽에 나왔고요. 그리고 뭐 북한도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원래 이제 시리아의 강력한 지지 국가거든요. 북한이.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노동신문에 관련된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띄는 모습들이 있는데 시리아 독립 72주년을 맞이해서 지지와 연대 의사를 표현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가 미국의 군사적 간섭과 압살 책동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지만요, 미국 주도의 최근 시리아 공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4월만 하더라도요, 미국이 시리아 공군기지를 폭격했을 때 외무성 담화로 비난했던 것과는 대조되는 행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북한도 지금 분위기에서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시리아 공습 관련해서 미국에서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 네, 예. 캐릭터를 볼 수 있는 캐릭터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발언인데, 기사입니다. 예, 이 시리아 공습에 대해서 이제 일주일 됐죠, 이제 볼턴. 예, 취임한 지 일주일 됐습니다. 가장 강력한 매파라고 하는 볼턴을 소개하면서 이제 시리아를 성공적으로 시리아 타격을 성공시킨 사람이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박수가 굉장히 쏟아졌는데 박수가 너무 길어지니까 본인이 말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덩달아 박수를 치다가 기분 나쁘다는 티를 낸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요. 이 정도로까지 반응 좋을지 몰랐다면서 조금 질투가 난다라고 말을 하자야 청중들이 다 웃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트럼프가요. 볼턴이 모든 공을 가져가는 건가? 그럼 그의 일자리도 끝나는 건데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일자리 끝났던 사람들이 예, 배넌도 있었고요. 예, 또 그 국무부 장관 예, 매티스 장관도 있었습니다. 예. 아니죠. 저기 국무부 아, 예, 장관. 예. 아, 이름 죄송합니다. 생각 안 나네요. 예. 이름 생각 안 나지만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바로 전임 국무부 장관. 그러니까 화해무드가 조성될 예, 때 그렇죠. 화해무드 조성의 공이 그에게 갈까봐 자르는 게 틀림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트위터로 해고된 바가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보다 주목받거나 본인이 가져가야 될 공을 다른 사람 부하 직원들이 가져가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예, 렉스 틸러스 국무장관입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확인했습니다. 네, 끝났으니까 뭐. 예. 근데 어쨌든 그런 걸 여실히 드러내는 볼턴이 공을 가져가면 그의 일자리도 끝나는 건데 속마음이 훅 튀어나온 거죠. 예. 예, 박수를 그만 치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거 잠시 후에 좀 저희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긴급 연락해서 잠시 짚어보고요. 예, 관련해서 남북관계 뉴스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요. 어제 한국에서도 관련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업무 공간에서 20일 정도의 직통 전화하겠다라고요. 어제 임종석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의미 같은 것은 잠시 후에 저희가 통일부 장관 연결해서 급하게 짚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핵심만 짚어보죠. 네, 어제 삼성전자 서비스가 협력업체 소속 직원 8,000명에 대해서요. 직접 고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와 금속노조 산하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가 만나서 그런 합의서를 교환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겁니다. 회사가 노조를 인정하고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워낙 큰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 뉴스가 있고요. 다음은요.
네, 관련해서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가 검찰 압수수색 직전에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나왔다라고요. 어제 저녁 KBS가 보도했습니다. 그랬겠죠. 예, 다음은요. 네, 어떻게 그런 내용들을 알았는지에 대해서 좀 놀라운 면들이 있긴 있습니다. 예, 또 검찰이 노조와의 의혹 수사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라는 방침인데요. 지난 2014년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파업에 참여했던 염호석 씨가 스스로 목숨 끊었다라고 알려드린 바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삼성 측이 개입했다라는 녹취를 검찰이 포착했다라고요. 어제 저녁 SBS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저희도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예, 이번에 녹취가 나왔군요. 예, 개입했다고 하는. 자, 그러니까 그 노조 파업에 참여했던 분이 이제 자살을 하니까 그리고 그 장을 치려고 하는데 예, 소위 시신 탈취가 예, 일어났다는데요. 시신 탈취를 해서 경찰 3개 중대. 이거 뭐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가족이 노조한테 얘기해서 가족이 돌려받으면 되는데 예, 경찰이 탈취를 했어요. 예,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뒤에 삼성이 있었던 거 아니냐 얘기는 그때부터 있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녹취 증거들이 나온 파일이 겁니다. 예, 녹취 파일이 나왔다. 그런 얘기고요. 예, 시간상 한 1분 정도 남았네요. 예. 예, 네이버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의 댓글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김아무개 씨, 그러니까 드루킹이 있는데요. 어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추가 범죄 혐의와 공범이 더 있는지, 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권과 연루됐는지 경찰이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기소는 1월 15일 날 그 취득했다는 매크로 표현을 프로그램. 예, 이게 샀다는 건지 내려받았다는 건지 건넸다는 건지 정확하게 지금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1월 15일 날 받아서 17일부터 올림픽 단일팀 공격하는 댓글에 매크로를 달았다. 614개의 아이디를 사용해서 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기소된 거는 나머지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어요. 네, 계속해서 수사 중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야권에서는 검찰, 경찰이 정권 눈치 보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야권 자유한국당에서는 큰 호재고요. 자유한국당에 큰 부담이 됐던 국정원 댓글, 사이버 사령부 댓글과 똑같은 거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어제 자유한국당은 심지어 국회 앞에서 의원총회 열고요. 철야 천막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당연합니다. 선거도 있고 본인들의 큰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댓글 공작인데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헌정유린이라는 말을 쓴 게 뭐 그런 이유고요.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도 예, 당연히 공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당연합니다. 이거는. 네, 검찰총장 것은. 항의 방문해서 검찰이 당장 나서라고 주장하고 네. 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예비 후보다 보니 계속해서 전면에 서서 공격을 하고 있고요. 유승민 대표보다는. 근데 안철수 위원장에게 꼭 유리한 발언인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윗선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 바고집하는 거다. 이런 말은 자연스럽게 이제 이수미 이준석 과거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데 꼭 유리한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예. 안철수 예비 후보가 나서는 게. 예, 드루킹 작업에서 소위 안철수 위원장을 공격한 내용도 있다라고 해서요. 현재로서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네, 보이는데요. 본인 지금 현재 공격의 선봉에는 안철수 위원장이 서 있고요. 바른미래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이게 무슨 국가기관에 의한 헌정유린이냐, 예. 민간 지지자 그룹의 일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공방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한참 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을 언급했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미국 대통령이 이게 그 종전 협상 의미를 정확하게 풀어주면서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다. 종전 협상이 잘 되길 바란다. 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전협정을 거론했다는 얘기는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을 지금 그렇죠. 전제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평화협정은 또 미국 수교로 건너가기 위한 일종의 법률적 사전 조치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전협정을 정리를 하고 난 뒤에 평화협정 협상을 시작해야 되고 그 평화협정 협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북미 수교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북미 수교까지 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 정도 반대급부는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종전 협상 그리고 평화 협정 그런 다음에는 북미 수교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네. 그런 단계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는 의미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교육이 제대로 된 거예요. 교육이 제대로 된 거. 그동안에는 그거 안 해주고 비핵화만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예. 예, 이전 정부에서는 뭐 부시 때까지는 오바마 때까지도 그랬죠. 근데 예. 이거는 확실하게 그걸 보장해 줄 테니 비핵화를 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죠. 임종석 비서실장이 오는 그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에서의 회담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짚었냐면 이 회담은 일종의 길잡이 회담이고 그래서 북미 정상, 남북미 정상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번에는 핵심 의제에 집중하는 회담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길잡이 회담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핵심 의제에 집중하는 회담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비핵화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얘기죠. 비핵화에 집중한다. 비핵화. 예. 우리 국민적 관심이 너무 높으니까 예. 그리고 야권에서도 이번에 뭐 비핵화에 대해서 남북이 합의를 하지 못하면 그건 하나만하다 하는 얘기를 뭐 시작도 되기 전에 벌써 그 비판의 그 날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민적 관심이 높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그냥 하나만한 소리보다는 상당히 심도 있는 남북 간의 합의 그리고 그거를 북미 정상회담의 출발점으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정도 합의를 끌어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으로 봅니다. 과거 정상회담은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남북 역시 이제 뭐 의전이라든가 따져야 될 절차를 굉장히 복잡하게 다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번에도 그 의전 문제가 조금 까다로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정은 네네. 위원장이 예. 그 어느 경로로 들어오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게 북한식 표현을 빌린다면 1호의 동선은 사전에 밝히지 않습니다. 우리 쪽에서 그래서 아직도 지금 뭐 의전 실무 회담을 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논의를 했을 것 같은데 결론이 뭐 나더라도 아마 발표는 안 하고 당일날 움직이는 동선이 발표될 텐데 두 번째 또 하나는 이번에 그 영부인들을 같이 움직이면 그게 모양은 좋은데 네. 판문점 경내에서 할 일이 없어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뭐 이호 여사 저쪽엔 영부인이 그때 없었으니까 예. 뭐 방문할 때라도 있었는데 그냥 어린이 무슨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갈 수 있었고 권양숙 여사도 그 평양 시내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을 만난다거나 시설을 방문하는 식으로 해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죠. 근데 이 판문점은 할 게 없잖아요. 군사지역이란 말이죠. 예. JSA인데 공동경비구역에 돌아봐야 뭐 총 들고 서 있는 헌병들밖에 없는데 그렇군요. 예, 그 동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 그 무슨 행사를 할 것인지 그런 김식도 할 때 뭐 동석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시간 보내는 것이 참 나보는 겁니다. 그런 것도 어려운 문제다 해결하게. 실무적으로 회담에서 접점을 찾기가 좀 쉽지 않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남북 그 정상이 먼저 만나는 셈인데 여기서 그 뭐랄까요 협정이나 조인 이런 법률적 그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어도 종전과 관한 선언 같은 거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공동선언은 그동안 쭉 나왔었죠. 그러니까 예. 2000년에도 나왔었고 2007년에도 나왔고 그러니까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뭔가 공동선언급 합의는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비핵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도 있는 이 합의를 할 것이냐. 네. 그게 이제 핵심인데 하나만한 소리에서는 안 되고 남북이 비핵화를 위해서 남북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또는 유관국들과도 긴밀하게 협력한다.
말하자면 미국이라든지 또는 뭐 중국, 육자회담 관련 국가겠죠. 이런 나라들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는 얘기를 아마 첫 문장에 담아야 될 거예요. 일항에. 그러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남북 정상회담을 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목의 내용 중에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 종전 선언 예. 이것도 포함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이미 2007년 10월 4일 날 발표된 14정상선언에 네. 이렇게 해서 사항에 직접 관련된 3국 또는 4국의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한국 전쟁의 공식적인 종료를 선언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예. 그 연장선상에서 그보다 조금 더 나가는 얘기. 그러니까 그때는 남북 정상 간의 합의였는데 지금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그 얘기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 얘기는.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하고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리고 그걸 넘겨받아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좀 더 확실하게 못을 박으면 이번에는 정전 체제가 이제 끝이 나고 평화 체제로 넘어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디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 소위 그 정상끼리 한 라인을 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일 날. 예. 20일은 내일 모레인데요. 예. 이게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 전에도 통화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일찍 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시험 통화는 해야죠. 네. 시험 통화는 하고. 그러니까 시험 통화는 서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일주일에 봅시다 뭐 이런 얘기라도 일주일 후에 봅시다. 일주일에 봅시다. 그러나 이제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는 네. 정상회담 자리에서 아마 뭐 자주 합시다. 네.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뭐 정례적으로 합시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고 이건 아주 잘 된 거예요. 그 전에도 남북 간에 하트라인은 있었습니다만은 정상의 집무실 책상 위에 전화가 연결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큰 발전이고 20일 날 뭐 개통이 되면은 거기서 심도 있는 얘기를 하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긴 얘기는 필요하다면 사람을 좀 보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볼 그 합의문, 뭐 공동선언문이라고 해도 좋고 이런 거에 대해서 초안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평양을 갈 필요는 있어요.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 한라인으로 뭐 아주 세세한 내용은 얘기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이제 실무진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에 북한을 올라가서 뭐 친서를 들고 해결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바로 전화를 들어서 해결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그렇죠. 뭐 작은 것은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것은 정상 간에 직접 결정할 수도 있고 북한의 체제 특성상 모든 결정은 위로 올리는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네. 실무자한테 위임 전결권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네. 북쪽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특히 정상의 움직임과 관련된 정상의 또 대외 그 발언과 관련된 내용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상이 전화로 결론을 낼 수도 있죠. 그러나 좀 긴 것은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특사를 다시 보낼 테니까 거기서 보고를 받으시고 설명을 들으시고 27일 날 답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 정도면 장관님 한번 나오셔서 길게 해설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수거 중단. 네. 이 문제 지난 한 주간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주무부처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때 바로 모시려고 했는데 장관님도 바쁘시면 저희도 바빠가지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한 템포 늦어지긴 했는데 이 재활용 수거가 중단된다는 거는 이제 국민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 갑자기 쓰레기에 쌓이니까요, 집 앞에. 당연히 되는 건 줄 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우선 이 중단 사태에 대해서 좀 장관으로 한마디 해주십시오. 주부들께서는 열심히 분리배출해 놓으셨을 텐데 그게 처리가 안 되고 나중에는 내놓지 마라 뭐 이렇게 네, 되기도 그렇죠. 하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누적된 문제여서요. 사실은 그렇게 빨리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은 쉽지는 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비닐을 쓰느냐부터 어떻게 네. 생산하고 쓰느냐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모두 다 물려있는 문제여서 자, 그럼 제가 네. 좀 최근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뭐 기사에 의하면 이거 원래 수거에 가던 민간 업체가 이거 이제 손해만 난다. 수거에 가면 네. 원래 재활용이라는 건 수거하는 비용보다 수거에 가서 그걸 리사이클링해서 얻는 수익이 크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럴 수가 없다. 이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페트병 네. 예를 들자면 네. 이런 거는 수거에 가봐야 재활용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할수록 손해다. 네. 그런 셈이 됐죠. 네, 그래서 지금. 민간 업체는 우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게다가 그걸 이제 중국이 사갔었는데 중국이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이게 정확하게 맞물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도로는 그렇게 맞물렸어요. 그러니까 네. 네. 이거 팔 데도 없다 이거 재활용도 안 되고 우리만 손해 보란 말이냐? 민간 업체 우리 재활용 수거 안 해. 근데 이건 예견됐던 문제 아니냐? 중국이 네. 이미 수입 조치를 금지 조치를 발표했으니까 근데 손 놓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환경부 이게 이제 비판의 핵심 연결 논리 맞죠? 네, 거기까지 제가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잘못하신 건가요, 매우? 뭐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시게 했으니까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사과를 하셨어요. 네, 불편을 끼쳐서 예. 자 그러면 예. 뭐 원래 이런 일들은 잘못한 부분도 있고 억울한 부분도 있는데요. 잘못한 부분과 억울한 부분 혹은 뭐 앞으로 해결할 부분 정리해 주십시오. 네, 사실 이 페트병을 중국에서 금지를 했는데 문제는 폐비닐에서 일어났죠. 폐비닐. 네, 또 중국에서 금지한 게 두 가지니까 페트하고 이제 폐지가 가장 예, 핵심적인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는 폐비닐. 지금 예죠. 실제로 갖고 있는 건 네, 지금 폐비닐입니다. 폐비닐. 아, 그걸 안 가져가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더러운 폐비닐은 안 가져가겠다. 수익성이 네. 없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문제의 가장 바닥을 보면 예. 사실은 이제 유가가 하락되면서 기름값이요? 네, 유가가 하락되면서 그 이제 그 유가 그 원유에서 추출하는 플라스틱 가격 자체가 이제 다 내려가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재활용품의 가격이 일반적으로 다 낮아져 있는 수익성이 상태에서 낮아지기 시작했고 첫 번째. 네,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환경부는 2016년부터 그 전체 재활용 시장의 동향들을 파악해보고 이게 이제 문제다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17년에 전체적으로 자원 재순환이라는 그러니까 자원 순환이라는 관점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원순환 기본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2018년 1월부터 이제 이렇게 시행이 발효가 되는데.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 폐기물을 그냥 버리는 데에는 부가금을 넣고 예. 그 부가금을 걷어서 이렇게 그 가격이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다던가 보전해준다. 네. 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거기에 보면 우리가 배출할 때 분리가 어려운 제품들을 생산하는 과정들을 이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좀 첫 네. 번째는 이걸 리사이클 해도 정상적으로 사가는 가격이 너무 떨어졌다. 네.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한다. 이게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법을 개정해서 보존해 주려고 하는 법을 마련했다. 네. 그거 이해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생산 때부터 리사이클 하기 어려운 제품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예를 들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페트병 특히 페트병. 보면 수출도 하고 국내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쓰지만 실제로 수입하는 양도 꽤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 수입에 제가 네. 한번 네. 여쭤볼게요.
페트병 우리나라 페트병은 재활용이 어렵다 스티커를 떼기 어려워서 이런 정도 얘기는 제가 들어봤습니다. 네네. 그거하고 관련된 건가요? 그렇죠. 라벨을 제거해야지 그 페트병이라는 게 순도가 높아야지 모든 재활용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재활용 물질로서 가치가 생기는 건데 네.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색깔이 다르다던가 네. 또 라벨이 안 떨어진다던가 네. 뚜껑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재질로 되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를 이제 재활용을 저해하는 요인들이죠. 그러니까 생산할 때 이걸 재활용하기 좋은 방법으로 처음부터 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생산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 어렵게 분리를 해도 나중에 재활용 구매 가치들이 떨어지는 거죠. 일본 그러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는 뭐냐면 일본에서 우리가 페트병을 수입을 하는데 네. 일본의 그 소위 뭐 상표 딱지라든가 네. 이건 잘 떨어진다. 그렇죠. 매우 잘 떨어지는데 우리는 딱 붙어서 안 떨어진다. 근데 거기에서 일단 비용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잘 안 떨어지는 거를 그 하려면 그 시설도 있어야 되고 뭐 그렇죠. 예. 이런 비용이 식인 거죠. 많이 드는 거죠. 근데 일본은 말하자면 법률적으로도 그 또 사업자들이 애초부터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라벨도 생각해서 붙였다면 우리는 제작 단계에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려워지는 지점. 그렇죠. 그걸 예. 계산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산자 책임 제도라는 게 있어요. 생산자들이 제품을 생산할 때부터 이게 폐기될 때까지의 이제 그 책임들을 조금 나눠주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원순환법이 잘 발효가 되면 예를 들어서 재활용하기 좋은 것에서는 생산자 책임을 지는 부담금을 낮게 매길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는 아주 높게 매길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되죠.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그렇죠. 예. 그런 법안과 그런데 왜 이런 법안이 바로 이렇게 올해 시행이 되는데 민간 업체들 일부가 전부는 아니다 하더라도 왜 수긍을 안 한다고 한 거죠? 일단은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수년 동안 이렇게 누적되어 있던 문제예요. 지금 터진 겁니까? 그렇죠. 여러 그 오랫동안 이제 누적이 된 게 실제로는 재활용을 수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져가냐면요. 고철, 폐지, 병, 뭐 플라스틱, 뭐 비닐 이걸 한꺼번에 다 이렇게 분류해서 가지면 하나의 업자가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폐비닐에서 수익이 안 나기 시작한 건 오래됐어요. 근데 폐지가 높으면 폐지 가격에서 돈을 벌고 여기서 약간 보충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갔던 건데 이제 전체적으로 재활용 시장들이 이제 폐지 가격이 내려간다던가 이러면 이제 가장 약한 그 수익이 안 되는 것부터 이제 안 가져가겠다고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일어난 건데요. 임계점을 지나가기 시작했다. 그런 일부 건 업체. 오래됐죠.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그 분류하는 사람이라든가 선별하는 사람이라든가 이걸 쓰는 사람들이 각각 어떤 그 수익 구조가 되느냐가 굉장히 복잡하게 물려 있는데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잘 각각의 수익성을 갖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그럼 이런 문제가 한 번만 일어날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가격이 이제 요동칠 때마다 일어날 수 있는 게다가 거죠. 네. 이 문제는 오래된 문제라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쉽게 해결을 못했다는 거죠. 이전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법을 만들고 이렇게 대응을 하고 이런 게 이제 한 2, 3년씩 걸리는 거죠. 보통은. 그러니까 좀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장관이시니까 지금 혼나셔야죠. 그렇죠. 그거는 뭐 제가 빨리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이제 없다고 보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이제 개선하는 시간은 어떤 한 사람 또는 어떤 한 분야 이렇게는 못 간다는 거죠. 업체 하나라도 안 되고.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솔직히 가장 처음에 대응했던 거는 이 문제가 가장 처음에 터진 거는 이 그 선별업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갖다가 이렇게 주면 그걸 바닷가 분류해 갖고 실제로 재활용할 것 또는 뭐 태울 것 이렇게 분류해 주는 선별업체. 선별업체가 이제 수익성이 낮으니까 우리가 안 받을래. 선별하는 단계에서부터. 선별해서 이거를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어디다가.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 파는 데서 가격이 낮으니까 우리 이제 이거 비닐 안 받을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수거하는 리사이클 사람들한테서. 업체 가기 전에 아예 예.
걷어가지고 나누는 업체가 그래서, 별도에 있나 보죠. 그렇죠. 몰랐는데 예. 거기서부터 거기서 이제 우리 안 받을래 하니까 이거를 수거해가는 업체들이 그냥 아파트에다가 우리 이거 안 가져갈래 이렇게 연쇄적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환경부는 이게 선별업체가 문제구나. 그러니까 선별업체하고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이 있어요. 선별업체가 재활용하고 나면 찌꺼기가 너무 많이 남는데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삭감해 줄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들고 이런 거 이제 해갖고 저희가 시행을 4월 1일부터 했어요. 선별업체가 환경부를 향해 시위를 한 셈이군요. 이게 근데 이제 그 배경에는 또 이걸 쓰는 사람들도 있고 사다가 써야 되는 그러니까 보통 이걸로 연료를 만들어서 쓰는데요. 네. 그 연료를 사용해서 발전을 하거나 이러는 사람들도 이제 이 문제를 또 제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물려 있어요. 너무 복잡하죠? 복잡한 건 제가 알 바 아니고요. 맞습니다. 그러려고 장관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요건 장관님께서 드셔야 될 것 네. 같고 그런데 이제 사안을 이해하려고 제가 모신 건데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라벨을 만드는 것 혹은 라벨을 붙이는 것 뭐 라벨의 단가 혹은 뭐 페트병을 만들 때부터 이건 당연히 리사이클 돼야 하니까 네. 그럼 그 업체의 인식 네. 모든 게 같이 가야 되는데 네. 그러자면 법으로 강제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그래서 법을 만들었고 네. 그게 이제 올해 실행되겠지만 그동안 쌓였던 문제는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렇죠. 빨리 좀 터진 거죠. 그렇군요. 계속 혼나시고요. 속 사정은 이해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안정화되면 플라스틱 병에서 라벨도 잘 떨어지겠네요. 페트병 같은 경우도. 예, 그런 그 고민들을 이제 지금 저희가 업체들하고도 하고요. 저희가 예. 모든 제품들을 평가해서 예. 이게 어느 정도로 재활용하기 쉬운가를 평가해서 이렇게 업체들한테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이제 이 과정에서 또 그 시민사회나 주부들 모시고 어떤 게 어려운지 이런 거 들어갔고 좀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속 사정은 알겠고요. 굉장히 시간이 예. 걸릴 것 같지 않으세요? 예, 긴 시간이 걸릴 사안이긴 한데 네. 이게 긴급 상황이 터졌으니까 예상한 것보다 빨리 예를 들어서 임계점에 도달했다든가 또 일부 업체는 예상보다 빨리 견디지 못했다든가 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예, 예. 환경부에서 이 문제 이유는 알았습니다. 네. 예, 대략의 네. 복잡한 구조와 또 리사이클 문제에 있어서 강제해야 될 부분도 있고 뭐 그동안 누적돼 있던 문제다 알겠는데 기본 이해는 됐고요. 이거 빨리 해결해 주시고 빨리 네. 안 되면 또 모실게요. 또 하나가 혹시 이 네. 리사이클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실 내용이 더 있나요? 아니요, 뭐 아주 많죠. 일단은 저는 하나 부탁을 이왕 네. 나왔으니까 드리자면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생산자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빌어서 얘기하는 게 가장 빠를 텐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환경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생산, 소비, 배출, 재활용 그리고 우리 문화까지 다 개선하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지만 저는 너무나 동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각각의 단계에서 우리가 같이 뭘 해야 될까가 사회적으로 이제 같이 많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배출하는 사람만 잘해라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고요. 또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간에. 네. 예를 들면 문화가 어떠냐면요. 제가 약국에 가서 뭐를 사면 비닐에 담아주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안 가져가려면 제가 비닐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 거고 누군가 필요하면 비닐을 좀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문화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아하, 거꾸로. 네, 물을 우리가 왜 페트병에다 거기다 넣어서 먹어야 되죠? 페트병에다 안 넣어서 먹어도 돼요. 근데 그럼 페트병을 또 생산하느냐 뭐 라벨을 띄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병에 있는 걸 안 먹는 게 맞는 거죠. 그게 문화예요. 페트병 아니면 어디다 담습니까? 예를 들면? 보통 우리 텀블러도 있지만은요. 예. 텀블러. 회의할 때 우리가 이렇게 병에다 넣어서 따라 마시면 되고 이렇게 큰 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갖다 주면 따라 마시면 되고 그렇죠. 이제 환경부는 이미 이제 이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사회 전반의 인식으로 기본적으로 리사이클 할 수 있는 비용도 줄이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분류를 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 배출될 때부터 네. 분류업체가 분류가 어려우면 거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하려고 하고 그렇죠. 그거는 근데 애초에 내놓을 때부터 시민들이 잘 분류를 해주셔야 되는 점도 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페트병의 스티커까지 네. 다 연결된 이야기다 네,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오래 걸릴 거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야단을 맞은 거는 일단
이렇게 장기적으로 제도를 만드는 거는 환경부도 하고 있지만 당장 안 가져가는 걸 왜 해결 못하냐 그렇죠. 이게 그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근데- 그거 해결해 준 다음에 장기적인 그렇죠. 것도 해주세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환경부가 조금 이게 어려웠던 점은 예. 사실 그거를 환경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해줘야 되는 거. 우리는 지방자치한테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 지방자치에서 제가 여기서 또 잘못이 있나? 박원순 서울시장 소환돼야 되는 시점입니까? 아니 기초자치단체들도 많고요. 네. 일차적인 책임이 기초자치단체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이건 때 책임을 떠넘기듯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을 굉장히- 못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차라리 뭐 그냥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님께서 크게 꾸지람을 하신 것도 네. 왜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을 잘 관리를 못하냐. 아, 관리를 못하냐? 네. 예. 문제가 생기면 빨리 임시라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 빨리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구하거나 안 되면 뭐 총리실에도 연락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움직였어야지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 네.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요. 이 지방자치단체들도 아파트하고 그 수거업자가 개별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관리를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아, 복잡해져서 알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은. 복잡하니까 네. 그거 하라고 이 네. 부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알아서 해주시고요.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네. 그 서울시 물 아리수 네. 그 페트병도 요 문제의식 때문에 디자인 바꾸기로 했다고. 네. 저는 들었습니다. 한 단계 더 해주셨으면 어떻게 해요? 좋겠네요. 아니 서울시가 수돗물 생산해 주셔서 우리는 다 모든 수도꼭지에서 먹을 수 있는데 예. 개선하시지 말고 그거 안 하셔도 별 문제 없거든요. 어떻게 생산 안 하시면 되죠. 아리수를 아예 생산하지 말아요? 네. 아, 그건 또 다른 이야기인데. 예. 왜냐하면 제가 컵으로 받아 마셔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모든 것에 아예. 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네, 네. 예. 왜냐하면 제가 컵을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들고 다니세요. 아니 이게 아예 지금 컵을 들고 나오셨네요? 아니 저는 이거 언제나 갖고 다니죠. 근데 그게요. 너무 과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환경부 제가 장관이니까 그렇지만 예. 제가 예전에 그 시의원 할 때요. 예. 그때 저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그 페트병 생산하는 거를 그때 시작을 하겠다고 해서요. 예. 저는 그거 할 필요 없다. 그걸 왜 하느냐. 왜 수도꼭지 다 만들어줬는데 병에다 넣어 먹는 걸 그 나중에 폐기물이 얼마나 문제가 굳이 될지. 다시 병에 한 번 더 넣느냐? 왜 그걸 그렇게 해요? 개인 컵을 뭐 직장이나 이렇게 두자. 아니 직장에다가 두는 거 아니라 직장에서 컵을 몇 개 놓으시면 되죠. 여기 유리컵 누가 좀 씻어 예전에 다 그렇게 했었어요. 예전에 그랬죠. 맞습니다. 다 했었어요. 예. 지금은 개인 페트병을 물병을 사가지고 그쵸. 편의점에서 먹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되죠. 근데 그거를 그냥 그 민간 업체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그거를 더 좋은 건 수도꼭지 틀고 입으로 먹는 건데요. 컵은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했었죠. 그렇죠. 그런 식의 발상의 전환이 사실 그게 문화예요. 생각해 보니까 음. 그 언젠가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저도 90년대 중반쯤에 독일에 있는 배낭여행을 하다가 한 슈퍼에 갔는데 거기서 그 천으로 된 쇼핑백 가방 네. 그걸 기본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아니었지만 모두는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비닐을 드릴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그렇죠. 예.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문화가 바뀌면 이런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근본적으로요. 예. 근본적인 해결은 할 테니까요. 네. 네. 해 나갈 테니 저희도 방송에서 하고 환경부도 하고 네. 당장 불편한 것도 또 그것대로 해결해 주시고. 그래야 되죠. 예. 자, 이 얘기 하다 보니까 길어졌네. 예. 미세먼지는 저희가 2분밖에 없는데 핵심만 짚어주십시오. 네. 국내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환경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환경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발생량 자체를 30% 줄이는 계획을 세웠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7년에 얼마만큼 했냐? 그러니까 7.6%가 줄었어요. 2018년에 얼마만큼 줄일 거냐? 저희가 10%까지 어떻게 줄이죠? 그거는 우리가 미세먼지 많이 내뿜는 발전소도 오래된 거는 셧다운 했고요.
뭐 발전소. 네. 예. 그러니까 산업에서도 규제를 강화해서 많이 내뿜던 것들을 적게 내뿜게 하고 이런 것들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죠. 발전, 산업, 수송 분야에서도 뭐 경유차들은 줄이게 한다던가 이런 대책이 굉장히 많죠. 그거 그걸- 복합적으로 다 동시에 네, 진행된다. 하나씩 다 체크해서 얼마만큼 했는지를 지금 체크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제 2022년 되면 30%가 주는 거예요. 30%.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인 거죠. 이제 다음에 긴급한 조치가 생기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뭐 교통량을 2부제로 하느냐, 만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더 하는 거고요. 당장 필요한 것들. 또 사람들이 숨 쉬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약자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마스크를 좀 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있지만 베이스는 그거죠. 30%를 5년 동안에 어떻게 줄일 거냐. 3분의 1 가량을 줄여야 한다. 네, 그거죠. 단계적으로. 네.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저는 그건 될 거라고 보는데요. 당장 빨리 체감 안 된다. 이게 국민들의 고민이시죠.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이런 뭐 온 세상에 있는 공기에 관한 문제가 단번에 되지는 않는다는 건 네. 그 정도는 저는 이해가 갑니다. 대책이 있다는 그 얘기도 사실 한 30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부족하면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